미국이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해 9일부터 최대 10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10% 플러스 10% 관세에 이어 34%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고, 중국이 이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추가로 50%의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미 동행 강화, 무역 균형,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조선, LNG, 무역 등에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한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방위비 분담금, LNG 구매 등에 대해 포괄적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조차 제동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관세 철회를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무역 고문인 나바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나바로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영상을 공유하며 관세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에 10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복 조치라는 것은 중국의 실수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주요국들의 증시는 일제히 반등을 해줬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모두 급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점차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관련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초반에는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 추진 소식에 관세 정책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세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무려 104%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고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2.15% 하락한 모습인데요. 전일장에서는 이틀 강보합으로 반짝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급락 마감한 모습 살펴볼 수 있고요. S&P 500 지수 1.57% 하락했고 다우존스 지수 0.84%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하루 만에 급등한 모습입니다. 3.22% 상승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와 또 시세 차익 실현에 나선 결과로 해석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57% 좀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주가가 이 장 후반 급락하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TI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4.09% 하락하면서 배럴당 5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국제유가도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배럴당 60달러 선마저 무너진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투자자들이 원유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자기술주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자기술주는 일부 종목만이 지수를 가까스로 지탱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오늘 1.23% 상승해줬고요.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AMD의 하락폭이 좀 꽤나 깊어 보이는데요. AMD 오늘 6.49% 급락했습니다. 키뱅크 캐피탈은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중국 대상 AI 칩 수출 규제와 관세 충돌까지 겹치면서 AMD의 AI GPU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인텔 역시 7% 넘게 급락한 모습인데요. 인텔과 관련해서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트럼프의 50% 대중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함에 따라 인텔도 덩달아 급락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테크놀로지 쪽 살펴보시면 넷플릭스 오늘 소폭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0.3% 상승해줬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넷플릭스를 최우선주로 지정을 하면서 이에 힘입어 장중 2%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후에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0.3%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오라클, 팔란티어, 그리고 I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주 쪽 살펴보시면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와 JP모건이 상승 흐름을 이끌면서 금융섹터 전반의 하락폭을 다소 완화시키는 모습이고요. 또 의료기술 섹터에서는 일라이릴리만이 유일하게 초록불 켜주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강보합권으로 좀 선방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일라이릴리 주가에 대해서 매력적인 진입 지점이라며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책정해서 오늘 소폭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존슨앤존슨도 방어적 특성과 제약사업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지만 막판에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41%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은 가운데 헬스 서비스 쪽은 파란불 짙게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헬스 서비스 쪽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띄는데요. 5%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메디케어 상품을 제공하는 민간 보험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5.06%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소식에 관련 보험주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M7 기업들은 전 종목이 장 초반 강한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면서 우수수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애플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면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먼저 애플 살펴보시면 오늘도 4.98%, 5% 가까운 낙폭 기록했습니다. 17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애플은 장 초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적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급락 마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관세 조치 발표 이후 미국 주요 애플 매장에는 아이폰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전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선구매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플은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인도에서의 단기 조달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인도에서 약 2,500만 대 아이폰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이 중 1,000만 대는 인도 내수 시장에, 나머지는 미국 등 해외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전량을 미국 시장에 투입할 경우에는 올해 미국 내 아이폰 수요의 약 절반가량을 인도 생산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1.37% 하락세 보여줬고요. 사실 장 초반에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장중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9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0.92% 소폭 하락했고요. 아마존닷컴은 2.62% 좀 크게 낙폭을 기록하면서 1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파벳 역시 1.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12%대 1% 내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5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메타는 유럽연합의 규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 일명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준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협조가 부족하다면 법적 과징금 부과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늦어지는 디지털 시장법 조사 결과 발표가 대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만약 위반이 확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에는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5% 가까운 낙폭 기록했습니다. 2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테슬라는 관세 이슈와 또 일론 머스크 CEO를 둘러싼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관세 정책을 만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요. 또 머스크에 대한 반발 여론은 미국을 넘어서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백악관에 입성한 뒤 테슬라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테슬라 반대단체 테슬라 테이크다운은 최근 한 달간 수십 건의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테슬라 매장과 충전소에 대한 방화와 기물 파손 등의 사건도 보고됐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계속 겹치면서 테슬라의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50%의 대중 추가 관세가 오는 9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예고한 50% 대중 추가 관세가 예고대로 내일 시행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들은 오늘 밤 0시 1분부터 발효돼 내일부터 시행될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 작업이 오늘 진행되냐는 추가 질문에도 당연하다고 자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두 차례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2일에는 34%의 상호 관세도 부과했습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해 34% 보복 관세를 발표하자 철회하지 않으면 5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 시간으로 8일이 지나도록 미중 간 소통이나 보복 관세 철회가 논의되지 않자 백악관은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존 대중 관세 50%를 추가하면 도합 104%가 됩니다. 레빗 대변인은 중국이 보복한 것은 실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얻어맞으면 더 세게 되돌려준다며 그게 104% 대중 관세가 오늘 밤 자정에 발효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채 3년물 입찰에서 부진한 수요가 확인되며 수익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결정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8일 현지 시간 580억 달러 규모의 3년물 국채를 입찰한 결과 발행 수익률이 3.78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12.4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수준이자 작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응찰률은 2.47배에 그쳐 전달의 2.7배와 최근 6개월 평균 2.62배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이처럼 수익률이 발행 전 거래보다 2.4 베이시스 포인트 높게 결정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테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하는데요. 이 베이시스 포인트를 넘는 테일은 이례적으로 큰 수준입니다. 간접 낙찰률은 73%로 늘었지만 직접 낙찰률은 6.2%로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라이머리 딜러가 인수한 물량은 20.7%,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찰 직후 국채 수익률은 일시 상승했다가 미국이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계속해서 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증시 바닥은 어디쯤인가 라는 소식입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그래도 좀 상승으로 출발을 해줘서 오늘은 좀 시장이 괜찮으려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 관세에 대한 뭐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변동성도 강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관세를 결국에는 104% 불가를 했습니다. 빅스 지수도 54까지 치솟으면서 정말 또 공포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도 정말 변동성이 많았던 만큼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제 저녁에 미증시 출발 상황을 놓고 굉장히 또 기대를 안고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아무리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히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고점 대비 저점, 그러니까 하루 당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마치 지수가 개별 종목처럼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투자자라면 모두 알만한 기업들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마이크론 이러한 기업들이 적게는 2%, 많게는 5%, 7% 이상 빠진 미증시를 보다 보니 아마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나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 우리나라 대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을 때 기록했던 저점을 먼저 이탈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할 거냐 아니면 이탈을 하지 않고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환율 그리고 이제 환율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리얼타임으로 환율 시세를 놓고 보게 되면 1,500원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서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이 이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체크해야 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를 막으려면 방법이 없는가? 하나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관 투자자. 특히나 연기금이 최근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조선주 혹은 네이버, 카카오 등을 이제 많이 매수를 해줬어요. 그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환율의 흐름이 좀 강해지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더 가속화되게 되면 우선 추가적인 조정은 열어두고 더 보시되 지금의 어떤 툼에 지금의 조정에 이미 리스크 관리하는 시점은 저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세 종목, 다섯 종목 혹은 그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훨씬 많을 거거든요. 다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한 순위를 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좋은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먼저 들어온 기업, 세 번째로는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전략을 짜셔야 되는 지금이 아닌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뉴욕 증시에서 또 흔들렸던 만큼 우리 시장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해외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흔들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바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끝나지 않는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어떤 식이었냐면 일단 과격하게 서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협상을 하겠다 하면서 시간도 지나가고 규모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협의점을 찾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정말 다행스럽게 미국은 대통령을 이제 4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흘러가는 것을 버텨내고 참아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네, 아마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 재선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때의 흐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라서 단 한 번에 이렇게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해결되는 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 많았었던 건 지금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던 기업이 어디냐? 이번과 마찬가지로 애플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애플 역시나 믿는다면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우시더라도 결국 튼튼한 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이 딱 해당이 되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오거나 그 실적을 바라보고 메이저 주체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은 먼저 챙겨보실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을 너무 이제 실망스럽게 너무 무섭게 두렵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역설적으로 좀 이용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마치 이제 트럼프가 중국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유럽하고도 혹은 다른 나라하고도 굉장히 싸움닭처럼 막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중국 외의 나라하고는 굉장히 조금은 관대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상황이라서요. 이 사이사이의 틈새 시장을 우리가 잘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성과는 혹은 이제 기댈 곳들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트럼프 1기와 비교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또 1년 정도 기간에서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도 얼마나 또 갈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관망세로 이 변동성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애플 이야기가 해주셨는데 네. 그 애플도 뭐 트럼프 1기 때도 같이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시가총액 3위가 됐어요. 네. 정말 뭐 1위도 했었던 이 애플이 지금 많이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뭐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지금 최악의 하락 상황이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폰의 가격이 333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애플에 지금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걱정되시겠죠.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왔던 모습은 애플은 애플이었다.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었고 결국엔 어떠한 일련의 시련들이 좀 지나가게 되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근거로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지금 애플에 대한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중국에 대한 관세, 베트남의 관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걸 미국 내로 공장을 갖고 와서 만들게 되면 뭐 약 300만 원이 넘는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갤럭시라든지 아니면 대체품을 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애플의 실적은 좋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골자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뭐 결국 중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분명히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든지 남미 쪽에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의 충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해소가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트럼프의 어떤 입장은 미국 내로 공장을 가지고 들어와라인데 공장이 지금부터 짓겠다 그래서 다음 달에 완공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최첨단 시스템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라인이 다 설치가 돼야 돼서 설계만 하더라도 1, 2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장만 짓는데 뭐 2, 3년. 거의 뭐 트럼프 다음 대통령 때쯤 이제 완공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서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제가 앞서서도 트럼프 1기와 비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전체 처음에 관세 부과하겠다는 것 중에 지켜진 건 10%밖에 없었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시간도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참고 견뎌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바라보면서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였냐면 갤럭시 S25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갤럭시 S25가 잘 팔린 배경은 결국 기존의 모바일에 플러스 온디바이스 형태로 AI가 탑재되었기 때문인데 애플에 지금 AI가 탑재가 되었을 때 아마 많은 투자자들 혹은 많은 소비자들은 교체 시기 그동안 참아왔던 심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잡하시겠죠. 생각이. 이제는 비중을 줄여야 되나? 워렌 버핏도 줄였는데 괜히 줄인 게 아니었구나. 막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이미 줄일 거라면 워렌 버핏이 줄였다고 했었을 때 줄였어야. 지금은 너무 늦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추가 매수를
어느 타이밍에 이제 할 것인지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일 네. 수 있다는 건가요?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뭐 AI 탑재에 대한 기대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은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오히려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소비재, 필수 소비재 중에 뭐 나이키라든지 네. 룰루레몬도 지금 네. 되게 주가가 안 좋단 말이에요. 네. 이쪽으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나이키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까 나이키와 이 룰루레몬이 주가가 빠진 이유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네. 의류의 상당 부분의 공장들이 다 베트남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와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관세를 매겨지게 되면 가격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아이폰 논리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베트남이 생각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빠르게 미국과 지금 협의점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의류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는 괜찮지 않겠는가? 근데 왜 룰루레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일단 기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좀 운동복에 이제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쪽이 이제 룰루레몬인데 이것도 사정이 여유가 있을 때나 좀 소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또 비싸요. 제가 보더라도 좀 비싸더라고요. 뭐 디자인상으로는 아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 것도 같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두 기업 중에 무엇을 먼저 담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나이키부터 담아내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뭐 필라테스나 이런 운동들은 좀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이런 쪽보다는 나이키적인 좀 보편적인 운동에서의 쓰는 그런 기업들은 또 괜찮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와중에 오늘 보험 업종들은 좀 네. 선방을 해줬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에서는 좀 5% 강한 상승을 해줬거든요. 이쪽으로는 좀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정부 보조금을 인상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소비자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소비자의 입장은 지금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내가 이 보험까지 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좀 노릴 수 있겠냐면 과거 이제 팬데믹,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힘겨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살아남았던 대다수의 기업들은 미리 사전에 보험에 좀 가입했었던 기업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그때와 결은 다르지만 상황은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죠. 만약에 작년에 사고 났을 때와 지금 사고 났을 때 이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면 관세가 적용된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보험회사가 다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관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 중에 이제 하나로도 인식이 되면서 오늘 다른 섹터들보다는 지금 보험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가입자 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소비자에게 필수 소비재죠. 거의 보험도.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면 일시적인 관세 무풍지대로서의 어떤 흐름들은 나올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쪽으로는 그래도 관세 무풍지대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곧 FOMC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좀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좀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트럼프가 만들어놨는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조금 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지표를 보고 냉정하게 분석을 하겠다라는 약간의 단호한 매파적인 발언을 오히려 지금 꺼냈기 때문에 시장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FOMC에서 갑작스럽게 금리에 대한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의 뉘앙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다가오는 뭐 5월달, 6월달쯤에는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선반영되면서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발언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바닥을 바라볼 수 있는, 바닥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FOMC에서 어떤 입장을 좀 내놨는지 그 의사록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되면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도 이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3대 암호화폐 시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2.39% 하락해서 현재 7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7만 9천 달러 선을 맴돌기도 했고요. 또 한때는 8만 달러도 잠시 넘어서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7만 7천 달러 선으로 주저앉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6%대 좀 큰 낙폭 기록했습니다. 현재 1,40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1,500달러 선 아래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XRP는 5.88% 좀 큰 폭의 낙폭 기록했습니다. 1.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XRP는 다중자산 프라임 브로커인 히든로드를 또 총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에는 XRP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2달러 회복을 노리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알트코인도 전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라나 0.72% 하락해서 1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4%대 강한 낙폭 그리면서 21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에이다와 체인링크 역시나 4%대 이상의 큰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이 수익코인부터 시바이누까지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코인 2.33% 하락하면서 2,938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와 스텔라룸에는 3%대 이상의 낙폭 보여주면서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바이누의 하락폭이 좀 굉장히 커 보입니다. 6.6% 거의 7%가량 하락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알트코인 중에서도 좀 위험 코인으로 여겨지는 밈코인들이 오늘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과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범타임즈의 서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이제 간단히밖에 말씀 못 드렸고 오늘 좀 자세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전 세계 무역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후폭풍으로 인해서요. 미증시와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에는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문제가 일단 지난달 이제 연준 발표를 봤을 때 그냥 금리가 동결이었고 네. 뭐 이번에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관세 문제까지 터져서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투자 시장 전체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근데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투자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지금 미국 재정 지출 부담도 그렇고 뭐 중국이나 독일의 이제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에 대해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정책을 조금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일단 트럼프 관세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정말 이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랑 점점 더 동조화가 되어 간다. 그래서 진짜 자산이 되어 가는 중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얘기들을 이제 좀 차차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유동성 환경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리얼 에셋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중국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기도 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미국 역시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104%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역 갈등이 실제 금융시장,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맞습니다. 방금 이제 상호 관세가 보복 정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자주의에 따라서 이 국가에 하는 관세, 저 국가에는 동일한 게 이제 원칙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양자 간에 똑같이 네가 주는 만큼 내가 받겠다 하는 게 이제 상호 관세라서 이제 무역 전쟁까지로 이제 번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이제 뭐 글로벌 매크로랑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 상호관세 정책이 나오면 일단 무역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수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기업 실적이 악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점점점 이제 안전자산을 이제 선호하는 심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이제 큰 충격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관세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뭐 전망도 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불안정할 거고 암호화폐도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끝인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뭐 단기적으로야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탈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럼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탈중앙 자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은 조금 반대되는 얘기죠.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암호화폐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에 동조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본 정신이죠. 탈중앙 정신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불신, 그 다음에 탈중앙 자산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게 있고 그 동안에 진행되는 것들을 보더라도 경기가 위축되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 자산이 다시 반등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매크로와 동조화에 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제 오히려 탈중앙 자산이 부각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랬었죠. 원래 처음에 암호화폐가 나왔을 때는 전체 시장과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은 움직였고 점점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더 이제 나아가서 더 발전하고 더 바란다면은 이제 아예 탈중앙 자산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무역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좀 안전자산에 대해 선호를 하는 그런 심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 때문에 비교적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짚어줬습니다. 하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탈중앙 자산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글로벌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생길 거고요. 이로 인해서 탈중앙화 자산인 암호화폐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암호화폐 시장의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들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죠. FDIC가 최근 은행들이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도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요? 예, 지금 FDIC에서 새로운 지침이죠. FIL 7 2025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일단 그동안은 이제 뭐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사전 승인이 필요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사전 승인이 필요 없었는데 이 부분을 없애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은행들이 좀 더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한 5천, 뭐 수천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호재로 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지만 이제 내부 통제 기준만 충족하면은 이제 운영이 가능하게 바뀌는 거고 지금 2025년 3월에 OCC 1183호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규제 완화 방침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연이어서 완화 방침이 이제 강화되는 이런 측면이라서 단순하게 이거를 뭐 규제 완화 방침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일단 앞으로 더 크기 위해서는 감독 체계라든가 리스크 관리 기준이 더 필요하지만 일단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어떤 큰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기존에 2022년에 도입됐던 이런 사전 통지 규정을 공식 철회하면서 이제는 은행이 사전 승인 없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허용했다라는 소식 잠깐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FDIC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곳이 어떤 곳이죠? 예, 지금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라는 곳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은행을 감시도 하고 예금자를 보호해주고 또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신사업 규칙에 대한 것도 제정을 하고 뭐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표한 게 아까 FIL 이제 뭐 레터인데 지침서라고 뭐 금융기관에 대한 지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2025년에 7번째 나왔다고 해서 7-2025라고 하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행이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사업을 할 때 사전 승인이 불필요하다라는 새로운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OCC 해석서라는 얘기가 아까 2025년 3월 달에 OCC 해석서가 하나 발표가 됐고 그 연이어서 이번에 발표된 거라서 의미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전체적으로 이제 2020년부터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보시면은 OCC는 미국 통화 감독청이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고 OCC라고 얘기하면 그겁니다. 은행들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해주는 뭐 좀 더 친절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에 내놨던 지침들을 보면은 상당히 블록체인에 상당히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정책들인데, 이 당시가 상당히 핫한 시기였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가 상당히 핫한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정책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1월에 보면은 그동안 나왔던 이제 완화적인 개방적인 정책들을 완전히 뒤집는, 다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전환한 정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그때 했던 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제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다시 이제 유연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정책이 먼저인지 시장이 먼저인지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이제 정책이 유연했을 때 상당히 불장이었고, 이번에 지금 다시 연이어서 OCC 1183에 이어서 FDIC에서도 상당히 유연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좀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 FDIC라는 곳이 미국에서 은행을 감시하고 또 예금자 보호하고요. 디지털 자산 등 신사업 규칙을 제정하는 곳이다라는 설명 함께 짚어보면서 이렇게 FDIC의 새로운 지침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은행과 디지털 자산 시장 간의 연결을 본격화한 결정적 계기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서 OCC 해석서로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이 지난 몇 년간 개방과 보수를 오가는 그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암호화폐 규제들이 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방적이었다가 보수적이 풀리고 있는, 지난달에 OCC의 레터, 이번에 이제 FDIC, 앞으로도 이제 뭐 지금 뭐 또 트럼프 정책 등등을 봤을 때 좀 더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정책적으로는 좀 유연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투자 시장이 풀리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돼야 될 조건이 유동성, 또 금리 이런 부분이라서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앞으로 이런 정책 관련해서 암호화폐 정책 관련해서 조금은 정책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앞으로 있을 그런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들 종합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트로 USD 유출 논란에 대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비교적 안전자산이다라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이 좀 시장에 준 충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스틴 선이 이제 논란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뭐 탑3 셀럽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뭐 바이낸스의 짱펑차오도 있고, 지금 트론의 저스틴 선인데, 트론의 이제 TUSD 스테이블 코인이 트론 네트워크에 이제 상당량이 이제 발행됐다 보니까 저스틴 선이 이제 제기를 했던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은 달러를 1억 원치를 넣으면 1억 원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1달러하고 1코인이 패깅된다, 매칭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려고 해도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불편하더라.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해서 한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결국 들여다봤더니 암호화폐 탈중앙을 외친 암호화폐인데,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달러랑 매칭을 시킨 코인이더라는 거고, 그래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수탁 기관에 의해서 이런 식의 이제 뭐 리스크도 있을 뿐더러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달러랑 패깅 시킬 거면 탈중앙
에 대한 게 상당히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와 이제 소통하는 브릿지 역할 정도로 앞으로 시가총액 부분이 상당히 좀 낮아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이런 정책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루 USD 유출 논란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암호화폐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좀 글로벌 경제 흐름과 발맞춰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큰 그림을 읽어내는 통찰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범타임즈의 서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4월 9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